185페이지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 185페이지 20번 문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 요건이 4, 3, 2, 1 이렇게 해서 4분의 3, 2분의 1. 그래서 제가 이거 시험에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보기에도 나올 거니까 4,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딱딱 찍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번 문제. 조합은 기획을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로 띄워놓고 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자, 조합이 사업할 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제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요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사람이 작을 때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굳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뭐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언제?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으니까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제가 1년 내도록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절차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체계가 안 잡힌다 체계가 안 잡힌다 하는데 제가 체계를 잡으려고 저 목차를 맨날 쓰는 겁니다. 맨날 저게.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안 해본 걸 글로 배우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그러죠. 범죄자. 잡혀 들어가 보면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수사를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영장 없이 체포를 당했는데 그 사람도 딱 시계 보고 있죠. 야, 48시간 지났는데 나 나가야 되는데? 시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장 없이 48시간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8시간 되면 딱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잡혀가 보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정비사업도 안 해보고 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안 해봤는데 글로 배우니까 이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을 글자로라도 계속 사업이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때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크게 보면은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시행자로 지정하고 나서,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 할 때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요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이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7페이지의 22번 문제. 매도 청구. 자, 이 문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4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49페이지.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람한테는 팔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 다만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그럼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팔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청구하는 게 매도 청구권이기 때문에 정비법에서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나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조합원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실보상하고 내보내는 거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한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합니다. 해서 정비법에서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에만.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라고 돼 있죠. 제목도. 예전에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한테 그냥 바로 매도 청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번 물어봅니다. 반대한 사람한테.
정말 사업을 하기 싫냐라고 해서 1번에 이게 아직 개정되고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 날짜들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신 날부터 며칠? 30일. 요 날이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30일 안에 사업에 정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다음 의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해서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도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럴 때는 시장 군수나 주공,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정말 하기 싫어?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회답을 촉구받은 사업 이 토지수등 소유자는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답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이 회답을 촉구받은 사람은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답 기간 안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은 반대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로 3번. 그 다음에 2번에 그 기간이 지나면 회답 기간이 2개월이죠. 그 2개월의 회답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 시행자는 기간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안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틀린 거. 요 날짜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30일, 2개월, 2개월 이런 것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얼마 안에 회답하죠? 2개월 안에. 30일, 2개월,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회답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안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와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도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조합하겠다는 건데, 조합은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내지는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내지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자 지정된 경우 국계법의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는 구역 중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가. 이게 3종 일반인데 요거는 이 책에는 45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읽는 것들, 자, 책에서 어디냐면, 거기 435페이지부터 기본서요. 43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454페이지까지. 요거 가볍게 보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중간에서 제가 수업하면서 읽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452페이지. 이게 그나마 이 안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사업을? 달동네. 어디서? 달동네.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야, 너 집 사니까 채권도 사라고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극빈층들한테 우리 집을 사면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동네니까. 그래서 가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됐던 게 이겁니다. 달동네니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런 것들은 됐고, 가로 4번 이 방금 봤던 건데,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개선사업은 달동네에서 하는 거죠. 이 달동네는 원래의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개선사업,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는데 일종 일반으로 가만 놔두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용도지역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사업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죠. 셀프,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지을 것 같은 거, 아파트 세대수가 작을 것 같은 셀프 방식이나 환지 방식, 이런 것들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1번 박스 안에. 그래서 자력 방식, 이게 셀프 방식이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짓는 거는 2종 일반으로. 근데 4가지 방식 중에 좀 더 많이 짓는 거, 수용이라든지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은 3종 일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까지만 봐도 되는데, 자,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지역 지정의 의제인데, 상대적으로 작게 짓는 셀프 방식이나 환지 방식, 요거는 2종 일반으로. 근데 많이 지을 것 같은 수용이나 관리처분계획은 3종 일반으로. 근데 3종 일반 그 뒤에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합니다. 그건 더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다시, 셀프나 환지는 뭘로? 2종 일반. 셀프나 환지는 2종 일반.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짓는 수용이나 관리처분계획은 3종 일반. 근데 3종 일반으로 보는 지역 중에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같은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요 23번 문제는 지금 23번 문제 수용 방식이죠. 23번 문제 수용 방식이니까 뭘로 봐주죠? 3종 일반. 그래서 환지나 셀프는 2종 일반, 수용이랑 관리처분계획은 3종 일반으로. 이렇게 그 밑에 나와 있죠. 해설에. 그 다음에 24번 정비조합 틀린 것.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데, 아닌 지역에서 왜는 재건축 사업에서 아닌 지역에서는 4, 3, 3, 2. 그래서 4분의 3, 3분의 2 맞죠? 4, 3, 3, 2 이렇게 딱딱 순서대로 읽게끔.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1 일단 틀렸죠. 4, 3, 2, 1은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안에서는 각동 가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지금 동의요건은 재개발 사업의 동의요건. 3번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제외한 것은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 외의자 정비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 정비법 조합 역시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조 이하에. 그래서 민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4번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공유일 때는 공유일 때는 1명.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죠. 근데 10분의 1이 100명을 초과할 때 N은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번 문제. 틀린 것.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죠. 겸직 금지 의무.
겸직 금지무. 그래서 틀렸고. 2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그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지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땡큐 감사가 이런 거 쉽죠. 감사가. 4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언제? 당연 퇴임. 그리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양수인도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 조합은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그렇죠? 등기한 때 성립하죠. 법인이니까. 인가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근데 누구만? 동의한 자. 모두가 아니라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그 다음에 땡큐 또 나왔죠.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땡큐 감사가. 4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원칙은 자유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지되죠.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양도, 양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손실 보상하고 내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뭐는 제외했었죠? 상속이랑 이혼은 제외죠. 상속이랑 이혼. 그 다음에 5번 재건축 사업에서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몇 명으로 보죠? 한 명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한 명으로.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27번 틀린 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세상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죠. 그 다음에 대의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그 10분의 1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 임원에는 조합장 1명이랑 이사, 감사로 구성되고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죠. 임원은 될 수 없죠. 조합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임원은 될 수 없죠. 임원의 결격서유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그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임원,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가로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동 과반수랑 전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래서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공동주택의 그 니은은 일단 빼고 디귿 리을만 보면은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요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네. 니은을 몰라도 문제가 풀리죠. 그렇죠? 저랑 같이 읽고 있는데 왜? 그래서 기역에는 과반수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3번, 5번만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럼 니은은 모른다 치더라도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정답이 3번
그 다음에 니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공동주택 각동별 구분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사업 신계획 인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사업할 때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죠.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이 작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는 여기 우리 총회에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확정을 하죠. 사업 시행계획서를 총회를 개최해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확정하고 나서 이 확정된 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인가 신청을.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인가 받았으니까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로. 근데 이 사업 시행계획서의 동의요건은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요건이랑 똑같습니다.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 4321.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도 동의요건은 4321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436페이지에 나옵니다. (436페이지에) 가로 4번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보면은 가로 3번부터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우리 방금 본 질문이죠, 이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4321.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니까 그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할 때 그때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도 재개발 사업할 때 동의 요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밑에 지정개발자가 사업할 때는 과반수랑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6번에는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5번, 6번 때문에 이걸 그냥 안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이렇게.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나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틀리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제가 책에서 이건 굳이 책을 안 찾아도 되고 그냥 지문 그대로 읽으십시오. 책에 있는데 제가 아까 가볍게 보시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지문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일 때, 민간이 사업하죠, 이때.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예치하게 합니다. 도망갈까봐. 그 예치하는 금액이 20%입니다. 20%. 요 지문 그대로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사업비를 예치하게 하는데 그게 20%. 20%.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학교 같은 게 있는 거죠. 교육시설이. 그럴 때는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합니다. 교육감, 교육장이랑. 요 4번, 5번 지문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 지문 그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그 4번에 사업비 예치하는 건 몇 프로 예치하죠? 20%. 지정개발자 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부터 얼마 안에?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교육감, 교육장이랑 협의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랑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 교육장이랑 협의합니다. 교육감, 교육장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30. 틀린 거.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한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대행인데 정비법의 대행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 개발법에서 대행이란 걸 배운 걸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에 개발법에 보면은 조합 파트에 보시면 그 노트는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발법 조합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 뒤로 가죠? 거기 위에. 거기 몇 페이지죠? 22페이지. 조합 그림 위에 보면은, 자, 칸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맨 앞에는, 자, 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원칙 누구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2분의 1 병행 이렇게 했던 건데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1년은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할 때에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지자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죠.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취소는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대행이죠. 자, 개발법에서의 대행은 원래는 공공이 해야 되는데 설계나 분양 같은 업무들은 민간이 훨씬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을 민간인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걸 개발법에서의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4가지가 나오죠. 저는 이제 설계나 분양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러한 것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해가지고 이 박스 안에 4가지 업무 넣어놓고 고르는 거.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 4가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시행자 찾는 거. 그래서 우리 개발법의 시행자는 크게 공공이랑 민간으로 구분했죠. 공공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민간에는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 A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공공시행자 2개, 민간시행자 2개 써놓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공공시행자 찾는 거 이렇게 문제가 2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개발법에서의 대행인데 우리 기본서에 40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개발법에서의 대행은 시험에 몇 번,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정비법에서의 대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띄엄띄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정비법에서의 대행은 완전 의미가 반대입니다. 반대. 개발법에서는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을 민간한테 대신 행하게 하는 건데 정비법에서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잘 못하니까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직접 해버리는 겁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반대죠. 민간이 잘 못하니까 공공이 대신하는 거. 그게 정비법에서의 대행. 그래서 읽어보면은 대행이 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죠. 시장, 군수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의미가 완전 반대입니다. 민간이 잘 못하니까 공공이 대신한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공공이 해야 되는 실시나 설계나 분양 등의 업무를 민간한테 맡기는 거, 그걸 대해, 개발법에서는. 근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가 밑에 박스에. 1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시장 군수나 주공이 직접 해버립니다. 니은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할 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해버리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나 비용의 청구 해서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 군수, 주공, 공공이 대신하죠.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의 청구,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지금 방금 본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항에서 가로 1번에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선별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로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위 1에 따른 고시가 있는데, 그게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고시하는 겁니다. 사업 대행을 하겠다라고 개시한다,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의 완료 고시일까지 대행자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행자가. 원래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행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 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대행의 완료 고시일까지, 시작한다는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 시행자의 계산. 여기 자기가 누구죠? 집에 계신 분 말고 자기가 누구죠? 대행자. 그러니까 사업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이름은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행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계산은 누가 해주죠? 시행자가. 그러니까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이름은 시장 군수, 주공, 지정개발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계산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주는 겁니다. 대신하니까.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명령이나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행하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대행자에게 행하거나 대행자에게 대해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법률 효과는 대행자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앞에 이름이 대행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죠. 그럼 대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 대행자에게 대행하는 동안에 기속됐던 권리관계를 나중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시행자한테. 이렇게. 그래서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는 재산 처분, 자금의 차이, 그 밖에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 얻어서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한테. 시장 군수가 아닌 대행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성관주의 의무는 민법 시간에 배웁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그거랑 같이 배우는 게 하나 있으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런 거. 제가 법대에 들어가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건데, 성관주의 의무랑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 중에서 어떤 게 주의 의무가 더 강하죠? 민법 시간에 배웠다면서 왜? 이게 더 강하죠. 제가 이걸 배우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는 남의 재산을 관리할 때보다 내 재산을 관리할 때 훨씬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데 법에서는 이게 주의 의무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생각했는데, 법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선량한 관리자를 저는 나쁜 관리자라서 내 재산을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보통은 자기 재산보다는 선량한 관리자들은 남의 재산을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구체적 경과실, 추상적 경과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행할 때 시장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는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추상적 경과실.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 대행 완료 보시면은 뭐 1번은 됐고 3번 동그라미 박스 안에 3번 사업 대행자는 위 이에 따른 사업 대행 완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해 줘야 됩니다.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행자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행자에게 인계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아까 그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시행자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3번에 자기의 이름 및 시행자의 계산 그거 그 자기가 대행자 전면에 나와 있는 이름은 대행자의 이름으로 계산은 시행자가 계산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미가 완전 반대입니다. 개발법이랑. 그래서 개발법에서 이 대행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아직 정비법에서 대행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194페이지 30번 틀린 것.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하는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한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요거 맞았죠. 그 다음에 2번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군수한테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아닌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미리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3번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 거주를 위해서 지자체에게 건축물의 일시 사용을 신청한 경우 그 지자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입주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4번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예치하는 거 얼마? 20%. 그 다음에 3번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아까 가볍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음. 447페이지. 자, 요거는 이쪽에 좀 정리를 좀 하죠. 자, 아까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에만 있었죠? 재건축. 그래서 자, 임시 거주시설, 그 다음에 임시 상가,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주관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의무는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는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는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라든지 소유자들에게 임시 거주 시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상가 설치 의무는 개선 사업에는 없고 재개발 사업에서만. 재건축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들,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 안에 있는 세입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여기는. 그래서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근데 임시 상가는 재개발 사업에만. 임시 상가는. 근데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해요. 이렇게 무슨 사업에서 하는지만 알아도 가끔씩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447페이지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의 설치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조금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없죠.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갈 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좀 살고 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의 융자를 알선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꼭 내 땅 아니라도 이러한 땅들을 빌려서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 땅을 빌려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지자체의 의무 나오죠. 그러니까 공공단체나 개인은 아니고 국가, 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있을 때 빼고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중요한데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개인 땅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돈 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거절할 수 있는지가 밑에 나오죠. 1번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빌려줄 수 없죠. 그 다음에 다른 개발 계획, 다른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읽어보면 딱 이러할 때는 당연히 빌려줄 수 없겠죠. 이러한 사유 빼고는 국가 지자체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른 사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했을 때 빼고는 이거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국가 지자체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임시 거주 시설이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 회복해야겠죠. 다음 페이지.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때부터 30일 이내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임시 상가의 설치는 어느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에서만. 해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거기 세입자 표시 좀 해줘요. 세입자. 상가의 소유자한테는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상가 장사하는 사람은 보통 세입자들이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임시 거주시설은 소유자 및 세입자입니다. 보시면 447페이지 1번에 가로 1번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내지는 세입자. 주택에는 소유자도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은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근데 상가는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에서? 상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요것만 구분해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사업 명칭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는 때가 있으니까 요 안에서 내면은 그거는 맞추십시오. 근데 뭐 세입자라든지 이런 거 살짝 바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 시행자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나 시설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 지자체의 땅이 아니라 공공단체나 개인의 땅을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상고로 썼는데 그러다가 손실을 입혔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 손실보상을 할 때는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무슨 사업에서 하는지 그거 정도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194페이지 30번 문제 3번 지문이었어요. 3번 지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개선 사업에서는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죠. 위에서 지자체의 건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자체는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거절할 수가 있죠.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른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이미 했을 때 빼고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번. 이건 또 분양 신청이 벌써 나왔네요. 자. 이게 문제가 막 순서가 섞여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456페이지. (456페이지) 자, 여기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계획서를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에 들어가면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먼저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죠. 자, 요거 한번 써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먼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하겠다라고 분양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등의 분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하죠. 이 분양 통지랑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하죠? 120일. 아직 요 개정되고 나서 이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요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120일.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비구역 안에서 아파트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그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입니까? 공고한 날부터입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이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쭉 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나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나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문제 보죠. 31페이지. 31번 문제. 195페이지. 요거는 다 다음 주 오시면 다시 쓸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할 때. 틀린 거.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네. 내가 아파트 받고 싶다. 신축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정비구역 안에서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게 분양 통지. 그 다음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공고, 이게 분양 공고. 다만 토지 등 소유자 혼자 할 때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이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2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일의 범위 안에서.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를 할 때 입체 환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신청해야 줍니까? 신청해야. 그래서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기간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입체 환지를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입체 환지를 하겠다라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입체 환지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 입체 환지 신청 기간 안에 입체 환지를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이 입체 환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환지할 때 만드는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이랑 정비법에서 분양 신청 기간이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20일 연장할 수 있다. 맞고. 4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분양을 받지 아니한 자
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요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안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여기 분양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가 아니라 통지한 날. 그 다음에 32번 문제. 틀린 거.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아까 봤던 매도 청구죠.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할 때는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대한 사람한테 조합 설립에 반대했거나 아니면 시행자 지정에 반대한 사람에게 정말 하기 싫어? 물어봅니다. 30일 안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시행 시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1동부터 104동까지 그러니까 토지 분할을 한다고 했죠. 건축 면적 건축법의 분할 배정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이거 분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분할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한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등기를 하는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달동네 사는 사람한테 채권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 분할 청구를 하는 때 토지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2번에 분할 청구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개성구역 중 수용 방식에 의해서 정비사업인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수용 방식일 때는 뭐로 봐주죠? 3종 일반. 그래서 셀프랑 환지는 2종 일반. 수용이랑 관리처분계획은 3종 일반. 근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준주거지요. 준주거지요. 그 다음에 33번 수용 나왔죠. 수용 제가 항상 그 표를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가 하나 있죠. 자료에.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정리를 할까요? 뒤에가 지금 관리처분계획 문제라서 수용은 우리 450페이지 모든 수용을 한번 정리를 하죠. 표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그냥 요거 보면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 수용은 총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수용이 한번 나오죠. 시설 사업할 때 수용. 앞으로 다 적어 볼게요. 자, 오늘로써 이제 수용 더 이상 이런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 군, 계획, 사업. 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 할 때 수용이 나옵니다. 할 때. 자, 시설 사업 할 때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계획 만들죠. 무슨 계획 만듭니까? 손바닥에 쓰십시오.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시설 사업 할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 몇 번을 하는데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학원에 오셨는데 얼마나 제가 고마운 분들인데 화를 내면 안 되지. 지금 시설 사업 할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여기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행자를 지정하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뭐 만들죠?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이 실시를 할 때 이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수용할 수 있죠. 수용.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관계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공시송달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시설 사업할 때 나오는 수용이 이거.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뭐 뒤에 절차는 쓰지 않겠습니다. 개발 사업할 때도 역시 계획 만들어야 되죠. 무슨 계획 만듭니까?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해야죠. 구역을. 똑같이 하지만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에서는 다른 게 구역 지정하는 거.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하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들죠? 똑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실시를 하죠. 근데 실시 단계에서 개발 사업은 방식이 두 가지.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여기서 수용해야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정비 사업. 할 때 무슨 계획 만들죠? 정비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구역 지정하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 정하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뭐 만들죠? 실시계획 대신에 저기 써져 있는데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이 실시 단계에 들어오면은 요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실시 단계에서 단계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 그래서 방금 썼던 게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한 다음에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죠. 이렇게 이 실시 단계에서 이때 정비사업에서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수용이 주택법에서 수용입니다. 주택법에서. 자, 그거를 이쪽에 한번 써보죠. 자, 수용. 시설사업. 그 다음에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의 수용. 자, 원칙,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싹 다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모든 수용이. 그냥 수용 나오면 무조건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있죠. 그 특례가 첫 번째는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싹 다 뭐라고 했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로 오죠.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요 실시하는 거죠. 실시 앞에 있는 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언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정비 사업 할 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시설 사업 할 때는,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정비 사업 할 때는 사업 실시계획 대신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수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 맨 처음에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휴가가 끝나고 나서 휴가 가신 분도 있는데 휴가를 만납하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정리 잘 안 하는데, 자, 사전 결정.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죠.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 사전 결정 받고 나서 얼마 안에?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하고,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하죠.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용, 승인. 화이팅! 자,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맨 처음에 등록을 합니다. 국장에게. 그
등록의 요건은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장에 등록하죠. 근데 국가지자체,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사람들 등록 안 하고 조합이나 내지는 고용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사람은 크게 나눠보면은 법인이랑 개인 이렇게 구분했죠. 법인이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고 관련 분야 기술자를 한 명 보유해야 되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것들이 등록의 요건. 등록 요건은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원칙,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뭐 받죠? 사업, 계획,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해서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근데 이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건 싹 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 건축법이고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건 싹 다 건축허가 대상.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을 하죠. 이때도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자,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착공할 때는 얼마 안에? 2년. 공장은 3년. 근데 이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은 5년.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때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똑같이 승인일로부터 5년. 근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가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기억은 나십니까? 들으면?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아직 90일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배운 지가 오래됐죠. 뭐. 저번 달 말에 배웠는데 이게 뭐 기억이 날 리가 있나. 그래서 허가 받고 나서는 2년. 사전 결정 받고 나서는 2년. 자, 사전 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은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착공하죠. 착공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맨 끝에 뭐 받죠? 사용 검사.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자, 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공사 완료하고 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얼마 안에 검사를 실시하죠? 2년? 사용 승인 떨어져야 건물 쓰는데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2년 있다가 사용 승인 내줄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2년 있다가 씁니까? 7일. 사용 검사는 15일. 그래서 이거 14일 아니라고 했죠. 7일 보름, 14일로 내면 엄청 헷갈리니까 7일 보름 이렇게 했던 거. 자, 그러면은 주택법에서도 수용이 나오는데 사업 인정고시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했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는 거는 요 착공 앞에 있는 거 뭐죠? 사업계획 승인. 착공하는 게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착공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때. 그래서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실시나 착공 앞에 있는 단계에서. 저기 써놓은 거 있죠? 공법에 있는 모든 절차가 다 써져 있죠. 제가 물론 자료로 내드렸지만 공법 체계도라고 해가지고 절차 다 나눠드렸죠. 거기 있던 거. 그럼 이거 공법이 이렇게 쉬운 건데 목차 다 썼는데 제가 반 페이지면 다 쓰는데 이거 공법 별거 아니죠. 이거 공법이. 그러니까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 근데 개발사업은 원래 이 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수용하는 시점으로 봐줬던 겁니다. 근데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저 푸른 초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도시개발사업 한다 이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나무도 심고 건물도 짓고 막 이러는 겁니다.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받고 수용하러 가봤더니만 원래는 나대지였는데 나무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다 보상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라고 했죠. 앞에 언제?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실시 앞에 있는 거, 실시 앞에 있는 거, 착공 앞에 있는 거, 이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는데 개발법만 특이하게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이 세부 목록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박스에다 중에 박스에다가 여기 개발 계획이 들어간 거죠. 개발 계획.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개발 계획 수립하는 시점에 항공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겁니다. 항공 사진을 딱 찍어 놔가지고 나무 심고 건물 짓더라도 말 못하게. 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이 개발 계획 수립하는 세부 목록 고시할 때다.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이거 요래 아무것도 없네.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개발법만 특이하게. 그래서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고, 이 세부 목록 고시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은 외우니까 어려울지 몰라도 저희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원칙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를 수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니까. 실시나 착공 앞에 있는 거. 근데 이 개발법이 특이하니까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아니라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죠.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는 싹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법에 따라서 표현만 좀 다릅니다.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의미하는 바는 싹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의 주체. 시설 사업할 때 수용은 공공만 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모든 시행자가 합니다. 여기 시행자를 지정하죠. 이 시설 사업에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였죠? 입안권자. 입안권. 즉 행정청. 특, 광, 시, 군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청뿐만 아니라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이 비행정청 나중에 여기 실시 단계 가면 수용하죠. 그래서 이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죠. 이 동의 요건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서? 여기서. 수용 때문에 나오는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자,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공만 할 수 있습니까? 민간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 요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수용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민자유치 도로 같은 거. 민자유치 도로 같은 거 만들면 여기 톨게이트 설치해서 이 사람들 통행료 받죠. 수익 사업을 합니다.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런 수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우리 집 짓는데 남의 땅을 수용해서 우리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수용이라는 건 특권입니다. 특권. 해서 이 이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하니까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 인정,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수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익사업 하는 사람에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설사업, 기반시설이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근데 민간한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부지 전체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게 해주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돈 벌 건데 도로 부지 전체를 수용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이. 그래서 3분의 2를 소유하고 오면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이니까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신도시 전체를 민간이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버리면은 이거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하겠죠? 팔겠죠? 팔아서 돈 벌 건데 삼성물산 돈 버는 거 나라가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혜 주는 거나.
그래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3분의 2 소유하고 오라는 겁니다. 대신에 개발 사업 역시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이니까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간이 수용하는 거랑 관련해서 딱 2번 이 동의 요건이에요. 딱 2번. 민간이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모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까지. 근데 여기 시설 사업에서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사익적인 사업입니까? 공익적인 측면의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만 수용이 가능하지, 재건축은 원래는 수용이 안 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니니까 재건축 사업은 원래 수용이 안 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때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주택법에서는 자, 정비 사업까지의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싹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법에서는 공공만, 국가, 주공,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만 합니다. 공공만. 목적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만.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만 수용할 수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나오는 수용,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에서 문제 풀다가 수용 나오면은 그냥 모든 시행자가 합니다. 모든 시행자가. 근데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공공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표에 보면은 맨 밑에 줄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공치법에 보면은 수용 보상금을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전 현금 보상은 예외로, 사전 현금 보상은 예외가 있는데, 우리 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원칙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죠. 그게 뭐죠? 토지 상환 채권. 그게 수용에서 사전 현금 보상을 예외로 나오는 게 개발법 수용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 이때 나오는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사전 현금 보상 대신에 사후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현물로 보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후 현물 보상. 이게 공법에 나오는 모든 수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하면은 너무나 쉬운 건데 이걸 개별적으로 다 외우니까 어렵죠. 이거는 나누면 안 되고. 주택법까지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그 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설명 다 드렸으니까 문제 보면은 197페이지 33번 문제.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치법에 따른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시행자라고 돼 있죠. 1번에.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시행자,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가로 안에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만. 재건축 사업만 특이하게 천재지변으로 그때 사업할 때만. 그 다음에 2번. 공치법을 준용할 때 사업 인정 고시는 언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죠? 여기 실시 앞에 있는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이때.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고시받아 수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네, 행정청이든 아니든 그냥 이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현물 보상하는 경우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을 보상할 수 있다. 네. 사후에. 사후라는 게 준공인가 받고 나서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언제?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죠. 그러니까 공치법을 준용한다고 하면 안 되고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고 그냥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좀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수용은 그만큼 시험에 뭐 매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수용은. 그래서 이걸 절차를 한 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실시 앞에 있는 거 싹 다. 실시계획 인가 보시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보시는데 사업계획 승인인데 다만 개발부만 특이하게 세부 목록을 보시는데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싹 다 사업시행기간 안에 그 다음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사업 주체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안 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이때만. 근데 주택법에서 수용은 공공만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나오는 게 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한 채권.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준공인가 받고 나서 사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면은 깔끔한 글씨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표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는 반드시 숙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휴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사정 때문에 휴강을 하니까 31일까지 하면은 어차피 요일은 똑같습니다. 날수는. 그래서 31일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못 보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